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나온 제 삶을 조용히 돌이켜보면 가난이라는 두 글자가 언제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식당 주방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저를 키우셨고 저 역시 일찍부터 철이 들어 어떻게든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내 조윤미를 처음 만난 곳은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근처의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했고 윤미는 인근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가씨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식당에서 함께 국수를 먹고 설거지를 도우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수수하고 맑은 미소를 가졌던 윤미에게 깊이 끌렸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서로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번듯한 데이트는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내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밤새 대화를 하기도 했죠. 그래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우리는 양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그저 고마웠죠. 예쁜 딸 재현이도 태어나며 우리 가족은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일지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며칠을 식음전폐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굳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당신 곁엔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잘 살자 라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제 주특기를 살려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언젠가는 제 식당을 열고 싶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 아내와 둘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당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유지나 될 정도였지 제 생각처럼 큰 돈이 벌리거나 기적 같은 대박은 없더군요. 매달 월세와 재료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빤했습니다. 돈 때문에 늘 아등바등 해야 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빚보겠지 싶었고 또 무엇보다 아내가 있으니 좋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제가 미처 채워주지 못한 결핍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아내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현실과는 다르게 약간의 허영심이 있었던 거죠. 외출할 때면 늘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고 남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타던 중고 경차가 창피하다며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 차를 대곤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경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아내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비싼 중형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벅찼지만 차를 바꾸고 나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그저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를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니 저런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푼다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던 거죠. 그런데 어쩐지 한 구석이 위태로웠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건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동창회에 나갔던 아내는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엉엉 울며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편이 사준 진짜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자기만 제일 못 살고 비루하게 사는 것 같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매일 좁아터진 식당에서 음식 냄새나 맡으며 늙어가는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동창회 이후로 아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아주 잘 산다는 한 친구가 자기 사업에 아내를 끼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판매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문 판매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같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며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고 화장품을 바르며 아내의 허영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이해하고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니 식당 일과 집안일, 초등학생인 딸 재현이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돌리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좁고 낡은 우리 집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숨이 막힌다며 짜증을 냈고 식당 냄새가 배어있는 저를 곁에 오지도 못하게 피했습니다. 자신은 더 잘 살고 싶은데 저와 함께 있으면 평생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서 차갑게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태롭던 아내는 정말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식당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옷가지와 짐들이 싹 치워져 있었어요.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우리가 그동안 식당을 하며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까지 모조리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게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내는 몹시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찾지 마. 나 사실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렸대. 당신이랑 재현이한테 짐 되기 싫어. 나 옛날에 살던 거제도 옛날 집으로 내려갈 거야. 아니, 어쩌면 아예 외국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각자 인생 살자. 통장 들고 간 건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몫이라고 생각해줘.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해? 무슨 죽을 병? 거제도는 뭔 소리고 외국은 또 무슨 소리야?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자기를 제발 찾지 말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면 놓아달라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번호마저 결번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아내가 말한 거제도의 옛날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말도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싶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더군요.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하셨고 통장과 짐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서 나간 거면 범죄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가정 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시고 또 본인이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위치를 추적해서 잡아다 드릴 권리는 없죠. 경찰서를 걸어 나오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재현이는 엄마가 어딜 갔냐며 밤마다 울며 보채는데 이 어린애를 두고 어딜 간 건지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소문도 해보고 아내가 다녔다던 화장품 회사 쪽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차라리 아내가 남긴 죽을 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기를, 그저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 홧김에 도망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 아내가 재현이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현실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아내가 나와 우리 딸을 버렸구나. 죽을 병이 아니라 차라리 도망간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나는 둘째치고 어떻게 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가지? 아무리 생활이 구질구질하고 제가 무능력해 보였더라도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까지 버려두고 떠날 만큼 힘들었을까? 또 원망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론 아내가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었죠. 어쨌든 저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돈이란 돈은 모조리 챙겨간 탓에 식당 월세와 식자재 대금을 치르고 나면 너무 빠듯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쉬는 날 없이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현실에 찾아왔던 거죠.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향에 남겨두셨던 그야말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던 쓸모없는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맹지나 다름없어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던 골칫거리 땅이었는데 그 일대가 대규모 관광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고 하더군요. 구청과 토지보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몇 달에 걸친 감정평가 끝에 제 통장으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던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순간이었죠.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숫자를 보며 저는 가장 먼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돈이 웬수여서 이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 호련히 떠나버린 아내. 이제는 돈이 생겼으니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까지도 아내를 기다렸어요. 돈이 웬수지 아내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시로 식당 문을 닫고 전문적인 심부름 센터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소문만 하다 포기했던 전과는 달랐습니다. 거제도든 외국이든 어디 병원이든 아내의 생사만이라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흔적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난짓 지났을 무렵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이 제게 건넨 서류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사진 속의 아내는 거제도의 허름한 옛날 집도 어느 낯선 병실도 아닌 같은 서울에 있었고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던 아내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값비싼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과거 아내를 화장품 다단계 사업으로 끌어들였던 박희태라는 남자였어요. 아내는 저와 딸을 버리고 박희태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제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설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저와 재현이를 떼어내려고 죽을 병이라는 어설픈 거짓말을 지어내고 도망가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렸다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를 품고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내는 반가움이나 미안함은커녕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집요해?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내뱉은 아내의 첫마디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거제도 간다더니 서울 한복판에서 딴 놈이랑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 바람 피어서 도망간 주제에 죽을 병? 웃기지 마라. 딸 자식 버리고 행복하냐? 제 추궁의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복해.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식당 구석에서 당신이랑 평생 지지고 볶으며 살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 희태 씨는 당신이랑 달라.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에 재뿌리지 말고 그냥 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나야 둘째치고 그럼 우리 재현이는 배 아파 낳은 네 자식은 어쩌려고 이래? 너 재현이가 걸리지도 않아?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당신이 알아서 잘 키워. 당신 자식이기도 하잖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이 완벽한 일상을 망치고 싶지 않아.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를 보며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성실하고 맑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제불능의 허영심에 영혼까지 파먹힌 괴물이 제 앞에 있더군요. 제가 쥐고 있는 돈의 존재를 알리면 당장이라도 태도를 바꿀 여자였지만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저는 입 밖으로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내 앞이나 재현이 앞에 나타나지 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후회? 내가 미쳤어? 평생 후회할 일 없어. 도장이나 찍어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만났어요. 저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내는 저희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 면접, 교섭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과거의 한영석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가난하고 무기력했던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전까진 아내가 돌아올지도 몰라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대형 세단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식당은 입지가 좋은 번화가의 외식 매장으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자본이 들어가고 몫이 좋아지니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하더군요. 무엇보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재현이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재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잘 이겨내 주었고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돈을 구애받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저랑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 해서 아내는 떠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제 인생도 활짝 폈던 겁니다. 저는 그 후 식당의 어엿한 대표로서 자리를 잡았고 바쁘게 딸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현이는 이른 나이에 해외의 유명 미술학교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딸의 뒷바라지를 도와주었죠. 그러다 제 곁에는 제 지난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연인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자동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가게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 익숙한 목소리가 사장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다가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에 젖어 날리는 머리카락, 푹 꺼진 볼과 핏기 없는 입술, 유행이 한참 지난 낡고해진 겉옷, 폭삭 늙어버리고 초라해진 모습의 전처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여보... 저는 너무 놀랐죠. 일단 식당 한켠에 제 개인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처는 제 사무실 내부와 밖으로 보이는 식당 홀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얘기만 들었는데 당신 진짜 성공했구나. 저는 대꾸하기 싫어 일단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전처는 두 손으로 찻잔을 쥐더니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재현이는 어딨어? 재현이 보고 싶어서 왔어. 아이를 찾는 아내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겠다던 아내. 거침없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던 아내가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요. 저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걸 참고 말했죠. 여기 없어.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어서 작년에 유학 보내줬거든. 제 담담한 대답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학? 유학을 보내줬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가라앉은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정이나 말해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구질구질하지 않게 행복하게 산다더니 꼴이 이게 뭐야? 제 질문에 아내는 결국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털어놓은 지난 7년간의 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더군요.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나 다단계 화장품 사업으로 얽혔다던 그 남자. 박이태는 완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바람이 난 아내는 박이태의 고급 아파트와 차를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남들을 속이기 위한 렌트와 대출로 만들어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아내가 저와 재현이를 버리고 오게 만든 뒤 본격적으로 아내의 명의를 도용했다더군요. 사기꾼 남자는 아내의 이름으로 온갖 대출을 끌어다 썼고 아내가 그나마 우리 집에서 훔쳐갔던 비상금 통장의 돈마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갖고 갔다고 했죠. 심지어 아내가 말했던 거제도 옛날 집, 즉 돌아가신 장모님이 살아생전 사시던 그 작고 허름한 집마저 그 남자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뜯어낸 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아내를 버려둔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더군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아내는 지난 몇 년간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려 옥상에 올라가 죽을 결심까지 했었다고 엉엉 울며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과거에 그 고왔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변해버렸더라고요. 내가 미쳤었어. 진짜 귀신에 씌였나 봐. 다 잃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단칸방에서 재현이 안고 웃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때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식당 불판이라도 닦을게. 바닥 청소라도 하면서 당신이랑 재현이 옆에서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공허할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바지를 쥐고 있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윤미야. 제가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아내는 희망을 품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고 서늘하게 말했죠. 너 내가 찾아갔을 때 물었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네가 그때 분명히 대답했어. 나같이 무능한 남자한테 돌아갈 일 평생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재현이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내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자고 손잡아줬던 건 너였어.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너부터 찾았던 거야. 네가 비록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어도 네가 훔쳐간 돈보다 네가 더 소중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재현이를 버리더라. 이제 알겠지? 네가 걷어찬 건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남편이 아니라 평생 너를 지켜주려 했던 너의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한데 그만 가주라. 그리고 나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 재현이도 잘 알아. 재현이한테는 친엄마처럼 다독여주고 헌신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재현이 유학 가는 것도 많이 도와줬고 재현이가 우리 재혼했으면 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그때 당신을 찾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찾지 마. 제 단호한 선언에 아내는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처는 비틀거리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과거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화려한 신기루를 쫓아 떠났던 아내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을 버린다는 진짜 의미를 아내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비가 갠 후의 하늘처럼 제 마음은 맑고 평온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 그리고 타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재현이와 함께 흔들림 없이 성실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